1866년 조선의 수도 한양입니다. 30년 동안 쇠를 두드리고 쇳물을 부어온 대장장이 민수는 밀가루 반죽을 다루는 제빵사처럼 금속의 성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 주조된 동전을 손가락으로 튕겼을 때 느껴지는 미세한 저항감이나 무게, 그리고 색깔만으로도 그는 금속의 순도를 본능적으로 파악합니다. 오늘 아침 민수는 며칠 동안 고된 노동을 한 대가로 관청에서 새로 발행했다는 당백전 몇 섬을 받았습니다. 그는 거칠고 투박한 손바닥 위에 그 새 동전들을 올려놓고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그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크기는 큼직하고 표면에는 당백전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동전 하나가 기존에 쓰던 상평통보 백괸과 같은 가치를 지닌다는 조정에 엄숙한 약속이 담긴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끝이 전하는 진실은 달랐습니다. 100겟의 가치를 지녔다고 하기에는 동전이 너무나도 가벼웠습니다. 그는 의구심을 품고 동전 하나를 바위에 가볍게 두드려 보았습니다. 맑고 경쾌하게 울려 퍼져야 할 금속의 파열음 대신 둔탁하고 텅 빈 듯한 소리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겉보기에는 번듯한 화폐였지만 그 이면에는 싸구려 쇠붙이의 본질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불길한 예감을 안고 시장으로 걸음을 옮긴 민수는 곧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평통보 몇 섬이면 살 수 있었던 쌀 한 말의 가격이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등해 있었습니다. 쌀을 파는 상인은 어깨를 으쓱하며 난색을 표할 뿐이었습니다. 상인 역시 이 기이한 현상을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었고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이 불안한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관청에서는 매달 끊임없이 새로운 당백전을 찍어내어 시중에 풀고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매일같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대장간 바닥 아래에는 그가 수십 년간 땀 흘려 모아둔 낡은 상평통보들이 항아리에 담겨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동전들은 구리와 주석의 비율이 정직하게 배합되어 바닥에 떨어뜨리면 영롱한 소리를 내는 진짜 돈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그 오래된 동전들을 시장에서 사용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민수는 화폐 가치 하락이나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창한 경제학 용어를 알지 못했습니다. 조정의 내탕고에서 백성들 몰래 동전의 실질적인 금속 가치를 어떻게 깎아내리고 있는지 그 복잡한 과정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거친 두 손이 알려주는 직관적인 진실만을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모은 노동의 결실이 그가 평생 만날 일도 없는 권력자들에 의해 아주 서서히 그리고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털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절망적인 것은 이 거대한 약탈에 맞서 평범한 대장장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장장이 민수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가 발행한 공식 화폐의 가치를 굳게 믿고 자신의 모든 자산을 맡겼던 수만 명의 평범한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참혹한 현실을 대변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가 눈앞에서 녹아내리는 것을 매일같이 느끼면서도 그 현상의 정확한 이름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수세기에 걸쳐 반복되어 온 화폐 붕괴의 법의학적 기록들을 샅샅이 해부해 볼 것입니다. 국가가 화폐에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추적할 것입니다. 이 분석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권력자들이 경제의 위기를 인정하기 훨씬 전부터 나타나는 경고 신호들을 정확히 읽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재난 속에서도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종이 조각이나 다름없게 변해버린 화폐 대신 어떤 자산들이 끝까지 살아남아 가치를 증명했는지 그 명백한 패턴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모든 것이 안정적이었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의 상평통보는 오랜 세월 동안 한반도 전역의 상업과 무역을 지탱하는 굳건한 척추 역할을 해왔습니다. 북쪽의 평양에서부터 남쪽의 동래에 이르기까지 상인들은 이 동전 하나만을 믿고 먼 길을 여행하며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상평통보는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항상 평등하게 통용되는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동전을 깨물어 보거나 무게를 달아보거나 심지어 녹여보아도 그 안에는 국가가 약속한 만큼의 금속이 정직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화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는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상인들 간의 계약을 성사시키며 평범한 백성들이 땀 흘려 일한 대가를 저축할 수 있게 만드는 튼튼한 기초였습니다. 화폐는 곧 믿음이었고 그 믿음은 수백 년간 조선의 경제를 무리 없이 굴러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권력을 쥔 자들의 끝없는 야망과 그로 인한 재정적 압박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19세기 중반 조선의 조정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거대한 프로젝트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바로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조선의 법궁 경복궁을 중건하는 일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실추된 왕실의 권위를 드높이고 강력한 왕권을 백성들과 외세에 과시하기 위해 무리한 토목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거대한 질 좋은 목재와 석재를 한양으로 운반해야 했고 수만 명의 인부들을 먹이고 재우며 임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이양선이 출몰하며 서양 세력의 위협이 고조되자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비 지출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운영 비용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팽창했지만 이를 충당할 새로운 세금 수입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미 과중한 세금에 시달리던 백성들에게 더 이상의 세금을 강요하는 것은 전국적인 밀란을 촉발할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권력자들이 손을 뻗은 해결책은 언제나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가장 쉽고 은밀한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화폐를 조작하여 보이지 않는 세금을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조정은 백성들에게 직접 세금을 걷는 대신 겉보기에는 화폐처럼 생겼지만 실제 가치는 형편없는 새로운 동전을 주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백전이었습니다. 당백전이라는 이름에는 이 동전 하나가 기존의 상평통보 백댐에 해당한다는 국가의 강압적인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체는 기만에 불과했습니다. 새로운 동전을 만드는 데 들어간 구리와 금속의 실제 가치는 기존 동전의 고작 5배에서 6배에 불과했습니다. 국가는 원가 6, 원짜리 금속 덩어리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100원의 가치로 사용하라고 강요한 것입니다. 권력의 입장에서는 구리 부스러기를 모아 어마어마한 부를 마법처럼 창조해낸 셈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가짜 돈으로 목재를 사고 인부들의 임금을 지불하며 국가의 거대한 빚을 청산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조정의 금고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채워졌고 궁궐의 기둥은 하루가 다르게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것은 부가 아니라 거대한 경제적 시한폭탄이었습니다. 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강압적인 법령이 아니라 시장의 냉혹하고 본능적인 평가라는 사실을 그들은 곧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당백전이 처음 한양의 유계전과 칠패시장에 풀렸을 때 그 파괴적인 변화는 즉각적으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얄팍한 속임수가 통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새로운 동전은 기존의 동전과 마찬가지로 관청에서 세금을 걷거나 결제를 하는 수단으로 쓰였고 어리둥절한 백성들도 처음에는 관의 억압적인 위세에 눌려 이를 마지못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동대문과 남대문 일대에서 수십 년간 잔뼈가 굵은 대상인들의 예리한 눈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바쳐 수천 수만 맨의 동전을 만지며 부를 축적해온 이들이었습니다. 상인들은 단 며칠 만에 새로 발행된 화폐의 텅 빈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당백전은 겉으로만 백덤의 가치를 뽐낼 뿐 실제로는 형편없는 쇳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시장의 은밀한 뒷골목을 타고 순식간에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자들이 훗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정의한 바로 그 치명적인 현상의 완벽하고도 교과서적인 시작이었습니다. 대장장이 민수처럼 본능적으로 금속의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시장에서 나무를 파는 평범한 노인들조차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경제적 직관은 국가의 억지스러운 법령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두 종류의 동전이 같은 가치로 통용된다고 국가가 폭력적으로 강제할 때 사람들은 아주 본능적으로 진짜 가치를 지닌 동전을 숨기고 가치가 떨어지는 가짜 동전을 먼저 써버리려 합니다. 민수가 구리와 주석의 황금 비율로 주조된 오래된 상평 통보를 대장간 바닥 및 흙더미 속에 깊숙이 파묻어 숨겨두고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면 오직 관청에서 받은 당백전만을 꺼내어 지불했던 것처럼 조선 팔도의 모든 백성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이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중에서 맑고 경쾌한 금소금을 내며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던 진짜 상평 통보는 썰물처럼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사람들의 깊은 장롱 속으로, 그리고 땅속 깊은 항아리 속으로 숨어들어간 진짜 돈의 빈자리는 조정에서 쉴 새 없이 쏟아내는 둔탁하고 거친 당백전들로만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장에는 오직 국가가 강제로 유통시키는 질 나쁜 화폐만이 쓰레기처럼 둥둥 떠다녔습니다. 그 필연적인 결과는 사람들의 숨통을 조이는 참혹한 물가 폭등이었습니다. 상인들은 바보가 아니었기에 가치가 텅 빈 화폐를 받고 자신들의 피땀 어린 물건을 내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물건의 가격을 당백전의 실제 금속 가치에 맞게 턱없이 올려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당백전 한 못으로 넉넉히 살 수 있었던 쌀의 양이 오늘은 반으로 줄어들었고 내일은 아예 살 수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수백 년 동안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쌀 한 가마니의 가격이 불과 몇 달 만에 수십 배, 수백 배로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평생을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돈을 모았던 서민들의 눈물겨운 저축은 하루아침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쇳덩어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쌀가게 앞에는 매일같이 절망과 분노에 빠진 사람들의 긴 줄이 끝없이 늘어섰지만 대상인들은 곡식 창고의 굳건한 나무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조정에서는 포졸들을 풀어 상인들이 매점 매석을 한다며 윽박지르고 곤장을 치며 가혹한 처벌을 내렸지만 무너져 내리는 화폐에 대한 시장의 거대한 불신을 폭력이나 옥법으로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화폐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시장은 그 어떤 권력의 명령도 듣지 않는 통제불능의 괴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끔찍한 상황은 단지 한양 도성 안에만 머물지 않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무섭게 번져나갔습니다. 조선 팔도를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핏줄로 연결하던 상업 네트워크가 완전히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북쪽 의주의 거상들도, 개성의 인삼 상인들도, 그리고 남쪽 동네의 해산물 상인들도 더 이상 당백전을 정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믿을 수 없게 되자 상인들은 아예 보찜을 싸서 먼 길을 떠나는 교역 자체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안전했던 상인의 길은 산적들이 들끓는 위험한 곳으로 변했고 북적이던 장터는 활기를 잃고 적막해졌으며 수백 년간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상인들 간의 단단한 신용의 사슬은 무참히 끊어졌습니다. 중앙정부가 통제하던 화폐 시스템이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자 백성들은 생존을 위해 가장 원초적이고 오래된 방법으로 회귀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물물 교환이었습니다. 가을 거지를 끝낸 농부는 더 이상 애써 거둔 쌀을 팔아 관청의 돈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쌀과 보리는 그 자체로 가족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절대적인 진짜 가치였지만 관청에서 억지로 발행한 돈은 언제 그 가치가 10분의 1, 100분의 1로 폭락할지 모르는 극도로 위험하고 불결한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굶주림 앞에서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짓는 데 쓰이는 국가의 거창한 대의명분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장터 구석에서 조용히 쌀을 주고 따뜻한 배를 샀으며 산에서 해온 폐감을 주고 생명과 직결된 소금을 얻었습니다. 국가의 화당한 화폐 시스템이 철저히 붕괴되고 타락한 그 폐허의 자리에는 오직 이웃 간의 직접적인 교환과 원시적인 생존의 법칙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조정이 자신들의 낭비벽과 재정적 무능을 감추기 위해 화폐를 은밀하게 조작했을 때 그 참혹한 대가를 온몸으로 치른 것은 결국 시장에서 오늘 하루의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내야 했던 평범하고 힘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파괴적인 인플레이션의 거대한 폭풍 속에서도 모두가 모든 것을 잃고 쓰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산산조각 나는 혼돈의 와중에도 어떤 이들은 놀랍도록 침착하게 자신의 부를 온전히 지켜냈고 심지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큰 부를 축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역사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이 집요하게 파고드는 가장 중요한 법의학적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이 극소수의 사람들을 재앙으로부터 구원했을까요? 국가의 약속이 담긴 화폐가 휴지 조각이나 길거리의 돌멩이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버려지는 험악한 세상 속에서 끝까지 그 절대적인 가치를 잃지 않고 살아남은 자산들은 분명히 따로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화폐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시스템의 붕괴 이전에
이미 생존의 방주를 완성해 놓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들이 움켜쥐었던 4가지 생존의 자산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그 은밀한 장막을 걷어낼 것입니다. 그 참혹한 화폐 붕괴의 폐허 속에서 가장 먼저 살아남은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종이 조각이 된 화폐를 가장 멀리 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생존의 열쇠는 바로 자신만의 통제력 아래 있는 비옥하고 생산적인 토지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서상으로 소유한 땅이나 훗날 비싸게 팔기 위해 투기를 목적으로 사들인 메마른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봄이면 씨앗을 뿌리고 가을이면 황금빛 벼를 수확할 수 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진짜 농토를 말합니다. 화폐의 가치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한양으로 향하는 모든 상업의 도로가 산적과 불안감으로 끊어졌을 때 식량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하고 본질적인 화폐가 되었습니다. 넓은 논밭을 직접 경작하며 자신의 가족과 일꾼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던 농부나 지주들은 조정에서 어떤 쓰레기 같은 동전을 새로 찍어내든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창고에 가득 쌓인 쌀과 콩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가올 겨울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그들은 이웃과 쌀을 나누며 고기를 얻고 옷감을 구했습니다. 대규모 상업 네트워크가 붕괴되자 그들은 발빠르게 외부와의 현금 거래를 끊어버리고 철저하게 자급자족하는 독립된 생존의 요새로 변모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위대한 경제학적 철학이나 숭고한 이상이 아니라 오직 살아남기 위한 가장 본능적이고 완벽한 적응이었습니다. 스스로 먹을 것을 생산해내는 흙과 땅은 국가의 무책임한 재정 정책이 결코 파괴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부의 원천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가치를 보존한 자산은 국가의 통제와 제도권 금융 시스템 바깥에 안전하게 숨겨진 진짜 금속, 즉 금과 은, 그리고 순도가 높은 옛날 동전들이었습니다. 당백전이라는 거대한 기만극이 시작되었을 때 권력의 얄팍한 속임수를 본능적으로 꿰뚫어본 현명한 백성들과 상인들은 국가가 억지로 부여한 액면가를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 주조된 당백전 백댐의 화려한 겉모습보다 은정한 양의 묵직한 무게와 오랜 세월 사람들의 손때가 묻어 검증된 상평통보 열댐의 변함없는 가치를 굳게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품질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새로운 동전은 매일같이 시장에서 소모품처럼 던져버리듯 써버렸지만 가치가 증명된 진짜 금속들은 깊고 어두운 장롱 밑이나 대장간의 차가운 흙바닥 아래에 조용히 묻어두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건의 진짜 가치는 조정의 화폐 액면가가 아니라 숨겨진 은의 무게로 비밀스럽게 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발행한 동전만 충직하게 바라보던 사람들의 재산은 매일 눈 녹듯 사라졌지만 은덩이와 옛날 동전을 꽉 쥐고 있던 사람들은 그 파괴적인 인플레이션의 거센 파도를 여유롭게 타고 넘으며 오히려 자신의 부를 더욱 단단하게 굳혔습니다. 금과 은은 왕의 명령이나 관청의 칙령으로 함부로 찍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기에 그 가치는 영원히 살아남아 사람들의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살아남은 것은 결코 인플레이션의 마수로 깎아내릴 수 없는 인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낯선 곳과의 화폐 거래가 완전히 마비되고 신뢰가 무너지자 사람들은 당장 걸어서 닿을 수 있는 이웃들에게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불타는 화덕 앞에서 쇠를 달구어 농기구를 벼려내는 대장장이 민수나 병든 사람의 맥을 짚고 침을 놓아 생명을 구하는 의원, 그리고 비바람에 무너진 지붕을 고치고 튼튼한 문짝을 짜 맞추는 목수들의 가치는 돈의 가치가 폭락하는 것과 정반대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이들의 기술은 그 어떤 조정의 관리도 세금을 매기거나 훔쳐갈 수 없는 고유한 재산이었습니다. 이웃 농부가 호미가 부러져 밭을 갈지 못할 때 대장장이 민수는 그에게 새로운 튼튼한 호미를 만들어주고 그 대가로 갓 수확한 윤기 나는 쌀 한 마를 받았습니다. 관청에서 발행한 가짜 돈이 섞여 들어갈 틈이 전혀 없는 가장 완벽하고 정직한 노동과 노동의 교환이었습니다. 장부에 찍힌 허상의 숫자가 아니라 인간의 거친 두 손이 만들어내는 정직한 땀방울과 직접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곧 생존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었습니다. 국가가 화폐를 가지고 어떤 위험한 장난을 치든 간에 상처를 치료하고 농기구를 고치며 식량을 길러낼 수 있는 사람의 가치는 세상이 무너져도
결코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생존의 자산은 바로 화폐 시스템이 붕괴되기 훨씬 이전부터 오랜 세월 튼튼하게 다져놓은 이웃 간의 신뢰와 지역 공동체의 끈끈한 관계망이었습니다. 중앙정부가 억지로 유지하던 거대한 무역로가 끊어지고 얼굴도 모르는 낯선 상인들 간의 거래가 완전히 멈추었을 때 사람들을 살린 것은 오직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이웃뿐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굳건하게 버텨낸 마을들은 당백전이라는 가짜 돈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품앗이를 통해 서로의 노동력을 기꺼이 나누고 관혼상제의 대소사를 함께 치러내며 뼛속 깊은 신뢰를 쌓아온 곳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돈이 휴지 조각이나 길거리의 낙엽처럼 변했을 때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돈을 버리고 이웃의 진실한 얼굴을 보며 거래했습니다. 윗집에서 남는 채소를 아랫집의 땔감과 바꾸고 옆집의 아픈 아이를 위해 기꺼이 산에서 캔 약초를 내어주는 헌신적인 행위는 국가의 화폐 시스템이 없어도 힘차게 돌아가는 작고 완벽한 지역 경제의 부활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자산들은 제국의 공식 화폐가 기능을 잃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본능적으로 진짜 가치를 찾아 이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백하고도 감동적인 역사적 증거입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화폐라는 환상에 기대지 않고 실체 있는 가치에 자신의 운명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화폐의 영원성을 맹신했던 사람들에게 다가온 것은 잔혹한 파멸뿐이었습니다. 그 잔혹한 파멸은 가장 먼저 국가의 화폐 시스템을 순진하게 맹신했던 사람들의 금고를 소리 없이 덮쳤습니다. 그 첫 번째 희생양은 바로 관청에서 발행한 공식 화폐, 즉 당백전이나 상평통보의 형태를 띤 현금 저축 그 자체였습니다. 이 잔인한 수학적 진실은 뼈아픕니다. 1860년경에 백댐의 훌륭한 구리 동전을 모아두었던 평범한 조선의 백성이 1866년 당백전이 몰고 온 인플레이션의 폭풍 한가운데 섰을 때 그가 쥔 돈의 실질적인 구매력은 이미 90% 이상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뒤였습니다. 액면가는 변함없이 그대로였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쌀과 고기는 처참하게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는 화폐의 가치를 서서히 그리고 은밀하게 깎아내림으로써 평범한 저축자들의 땀방울이 서린 부를 국가의 금고로 고스란히 이전시켰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밥그릇이 날마다 비어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그 도둑의 정체를 정확히 부르지 못한 채 합법적인 약탈의 희생양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 것은 거대한 국가의 상업 네트워크와 중앙정부의 화폐 권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도시 중심의 상업이었습니다. 한양의 유계전과 칠패시장처럼 화려하고 거대한 상권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필수 조건이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물건을 나를 수 있는 길, 그리고 누구나 믿고 쓸 수 있는 돈, 마지막으로 전국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공급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당백전이라는 거짓 화폐가 이 세 가지 기둥 중 가장 중요한 돈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자 도시는 활력을 잃고 거대한 빚으로 변해갔습니다. 상인들은 거래를 거부했고 창고는 텅 비었으며 시장을 꽉 채우던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는 깊은 한숨으로 바뀌었습니다. 거대한 자본을 굴리며 부를 과시하던 대상단들은 화폐 시스템의 마비와 함께 하루아침에 파산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도시에 머물며 오직 화폐로만 먹을 것을 구해야 했던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짐을 싸서 식량과 자급자족의 근거지가 있는 시골로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정교하게 쌓아 올려졌던 거대한 무역의 그 물망은 질 나쁜 동전 몇 텀에 의해 속절없이 찢겨나갔고 화폐에만 의존하던 그 화려했던 시대는 붕괴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재가 되어 날아간 것은 오직 법정 화폐의 단위로 표기된 모든 형태의 재무적 약속과 계약들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이나 훗날 받기로 약속한 임금, 그리고 훗날의 편안한 노후를 대비해 모아둔 자금까지. 이 모든 약속은 화폐의 실질 가치가 폭락하는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는 빈 껍데기로 전락했습니다. 국가는 여전히 문서에 적힌 백댐이라는 액면가를 보장한다고 큰소리쳤지만 그 백댐으로 쌀 한 줌조차 제대로 살 수 없는 현실 앞에서는 그 어떤 굳은 약속도 공허한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10년 동안 일한 대가를 화폐로 받기로 했던 굳건한 계약은 한순간에 무의미해졌고
화폐라는 척도가 고장 나버리자 그 척도에 기대어 미래를 설계했던 모든 사람들의 계획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8. 돈이 가치를 잃는다는 것은 곧 그 돈으로 맺어진 인간 사회의 모든 신용과 미래에 대한 맹세가 함께 타버린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조선 후기를 강타했던 이 비극적인 화폐의 붕괴는 결코 한 시대나 한 국가에만 국한된 특수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물자산이라는 단단한 웻을 끊어내고 화폐를 권력자의 입맛대로 통제하려는 모든 사회에서 예외 없이 반복되어 온 무섭도록 일관된 역사적 패턴입니다. 정부가 세금이나 정당한 수익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비용에 직면할 때 그들이 선택하는 가장 쉽고 파괴적인 길은 언제나 화폐의 공급량을 조용히 늘리는 것입니다. 동전 속에 들어가는 진짜 금속의 함량을 줄이든 기계를 돌려 종이돈을 끝없이 찍어내든 그 본질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첫 번째 화폐 팽창은 겉보기에 아주 평온하고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됩니다. 사람들은 주머니에 돈이 늘어난 착각에 빠져 잠시 풍요로운 기분을 누립니다. 그러나 두 번째 팽창이 본격화될 무렵이면 시장은 이미 화폐의 타락을 눈치채고 물가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치솟기 시작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시장에서 장바구니 물가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낄 때쯤이면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 온 화폐 조작의 해악은 이미 경제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든 뒤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은 일시적인 위기를 모면하고 그 잔혹한 청구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변하지 않는 인플레이션의 거대한 메커니즘입니다. 이 거대한 부의 강탈 과정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항상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이루어집니다. 조선의 당백전이 몰고 온 참혹한 비극은 화폐에 대한 엄격한 규율을 저버리고 얄팍한 속임수를 선택했던 모든 제국의 씁쓸한 몰락과 완벽하게 궤를 같이 합니다. 부패한 시스템은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의 눈을 가린 채 가장 소중한 땀의 결실을 훔쳐갑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1866년에 그 불안했던 아침으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흐른 한양의 어느 대장간을 가만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선의 화폐 시스템은 이미 완전히 통제 불능의 툼에 빠졌고 사람들은 매일같이 폭등하는 물가 앞에서 깊은 절망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관청에서 쉴 새 없이 쏟아내던 그 번듯해 보이던 동전들은 이제 시장 바닥에 굴러다녀도 아무도 줍지 않는 흉물스러운 쇳덩어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대장장이 민수의 화덕은 여전히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며 붉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돈이 모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그 거대한 경제적 재난 속에서도 그의 대장간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잡한 화폐 경제학을 깊이 공부한 지식인도 아니었고 훗날 닥쳐올 국가적 경제 위기를 정확히 꿰뚫어본 비범한 예언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오랜 세월 쇠를 다루며 굳은 살이 박인 자신의 거친 두 손이 전하는 정직한 감각과 본능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을 뿐입니다. 그는 권력자들이 남발하는 헛된 종이 쪼가리나 가짜 동전의 약속에 자신의 운명을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어떤 인플레이션도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진짜 자산인 자신의 단련된 기술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묵직한 은덩이와 순도가 높은 옛 동전들을 조용히 지켜냈으며 이웃의 농부들과 상인들 사이에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끈끈하고 진실한 신뢰의 관계망을 다져두었습니다. 제국이 보장하던 돈의 가치는 한순간에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지만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며 실물 자산을 지켜낸 평범한 대장장이의 삶은 그 폐허 위에서도 굳건하게 살아남아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뼈아픈 질문은 국가가 화폐의 가치를 훼손할 것인가 아닌가가 아닙니다. 화폐를 실물 자산이라는 단단하고 무거운 배에서 분리해낸 모든 문명에서 그 대답은 언제나 놀랍도록 일관되게 화폐를 타락시켰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하고도 시급한 단 하나의 질문은 당신의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이 어제보다 가벼워지고 종이 조각처럼 변해버리기 전에 당신이 생존을 위한 실물 자산의 방주에 안전하게 올라탔는가 하는 것입니다. 건전하고 안정적인 화폐는 결코 국가가 백성들에게 자비롭게 베푸는 영원한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가 지켜야 할 가장 엄격한 규율이며 안타깝게도 인류의 역사에서 이 규율은 위기의 순간마다 항상 가장 먼저 버려지는 가여운 희생양이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시스템이 붕괴되는 위기가 닥치기 전에
당신만의 튼튼한 방주를 지으셔야 합니다. 이 법의학적 역사 분석 기록이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한층 더 넓혀주었다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다음 역사 추적 기록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도 대장장이 민수처럼 다가올 경제적 폭풍에 대비해 자신만의 단단한 방어벽을 묵묵히 구축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망치와 모루라는 단어를 남겨 당신의 그 굳은 의지를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모든 결단과 준비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깊이 있게 읽어볼 것입니다. 세상의 믿음이 무너지는 그 캄캄한 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당신이 미리 땀 흘려 준비해둔 실물 자산과 결코 변하지 않는 기술의 가치뿐이라는 이 묵직한 진실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